반갑습니다. 우리 조덕근 교수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 참 고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고민 많으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뭘 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현재 봉착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제 강의를 지금 그 전에 부동산 정책 한번 들어보신 분, 지난 학기, 봄에. 이번 학기, 그렇죠? 아, 여름 학기 말고, 봄 학기 없어. 그러면은,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지금 여름 학기에 부동산 정책 들어보시는 분. 한 분? 2학기 때 또 2학기 때, 아니면 그 전에 부동산 경매 사례 분석, 권리 분석과 사례 분석 들어보신 분. 그건 많으시네. 다음 학기에 해요. 2학기, 가을 학기에. 그거 그대로 들으실 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경매 투자하고도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하다가 나온 주제예요, 이게. 금리 인상기가 요즘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하고, 고민들이 많죠. 이 시점에 지금 경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은 뭔지. 제목은 금리 인상기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부제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할 때 고민이 많은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제 1시간 동안 쭉 제가 이제 썰을 풀 텐데요. 그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경매 투자 시의 봉착, 즉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뭔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또 계속 지금 현장에도 뛰어다니고 있고 입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들에 있어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 들었던 내용들이고 또 제가 직접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4가지로 포인트를 뒀었는데, 하나는 경매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 경매 물건 투자 물건이 없다라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물건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전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물건이 늘어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자금 조달이 막혔어. 뭐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이 막혔어. 그 대출 규제를 이 정부에서 이제 조금씩 풀어주고는 있죠. 그래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투자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 자금이 조달이 마련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걸 그래 직접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건가, 타이밍상? 그런 고민도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대출, 고금리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줄었나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매물은 가서 괜찮은 물건이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물건이 나왔으면 100개의 물건이 다 살 수 있는 물건이야. 왜? 그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문제가 얽혀있는 그런 권리관계를 다 협의하에 해결하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경매 물건은 그렇지 않잖아요. 54만 건이 나와도 이 중에서 입찰할 만한 물건은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54만 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이때 외환위기 직후에 98년부터 99년까지 누적됐던 물건들이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어려웠던 시점이잖아요. 금리가 10에서 20%까지 올랐던 시점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었던 시점이에요. 이때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서민형 물건이든 간에 기업형이든 서민형이든 죄다 경매 물건이 나왔던 시점이기도 해요. 금리가 10%, 20%, 심지어 뭐 어떤 그 2금융권, 3금융권 같은 경우는 30%까지 올라갔던 시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때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때 54만 3천 건. 자, 이 물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서도 실제 낙찰률로 보면 30%대니까 15만 건 정도, 16만 건 정도만 한 해 낙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건들이 괜찮은 물건이라는 얘기가 낙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권리관계가 별 문제 없고 임대차 관계도 별 문제 없고 현장 답사 통해서 물건에 대한 상태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던 물건들이죠. 그런 물건들이 낙찰이 되고 있는 건데 뒤에 보세요. 2022년도 최저 물건 13만 6천 건이에요. 한 해 진행됐던 경매 물건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죠. 그죠? 4분의 1 이상 줄어들었네요. 그럼 저 물건 중에서도 낙찰률 한 30%로 보면 한 해 몇 건이 낙찰되는 거예요? 30%로 보면 한 35% 본다고 30% 넉넉하게 봐도 4만 건 정도, 4만에서 5만 건 정도 낙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죠. 그 정도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왜 이렇게 물건들이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급감합니다. 근데 2000년도 물건이 이때 엄청 늘어났던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 경매 통계가 집계됐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2000년도부터예요. 2000년도부터. 그 이전에 외환위기 때 경매든 공매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없습니다. 통계가. 근데 외환위기 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어떤 경매 통계라는 걸 관리해야겠다고 싶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2000년도예요. 근데 2000년도부터 외환위기 발생했던 시점이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후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2001, 2002년도 지나면서 외환위기 벗어나면서 경매 물건들이 감소됩니다. 한 30만 건까지 감소돼요. 근데 2005년도에 다시 48만 6천 건이면 거의 외환위기 턱밑까지 경매 물건이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는 한 5에서 7%, 그냥 10% 이하로 약간 낮춰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이 3, 4% 정도로 굉장히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인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48만 6천 건까지 물건이 늘어났는데 이때 물건하고 2000년도에 물건하고 차이는 뭐냐면 2000년도에는 기업형이건 서민형이건 죄다 나왔다 그랬죠. 근데 2005년도에는 서민형 물건 위주로 경매 나왔습니다. 서민형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예요? 빌라.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 소규모 상가, 그리고 토지 중에서 규모가 작은 토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 빌라 경매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립이 했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빌라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 물건 수가 한 2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 30만 건까지 다시 늘어났죠. 이때는 또 어떤 그 역할,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역할, 그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어떤 거예요?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니까 2009년도 시작되면서 2010년도에 경매 물건 수가 30만 건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물론 이때 30만 건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물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보니까 30만 건도 적지 않은 물건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느꼈죠? 체감하고 있죠?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시장 호황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물건 수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경매 물건 급감했던 거 시장 호황이었었죠. 시장 호황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왔죠?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뭐 사상 초저금리 시대로 도입을 하면서 경매 물건들이 나왔던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전에 2005년도 수준의 금리 수준하고 비슷해요. 조금 더 지나면 2005년도 이전의 수준까지, 외환위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 금리가 더 계속 상승이 된다 그러면, 금리 상승된다 그러면 물건수가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 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렇게 0.5%까지 또 0.25%까지 굉장히 낮게 했던 초저금리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호황을 이루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도 상승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이 시점에. 근데 전반적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 뿐이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마지막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대를 끝으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꺾여요. 그러면 이때의 정책들이 또 이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의문부를 가질 만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참여정부가 가격을 올리려고 정책을 폈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때 가격을 잡으려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문지양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시키고 취득세 중과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했었고, 더불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신도시 전략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작을 했던 시기예요.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났어요? 그 효과가 다음 정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정부 때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풀었어요? 규제를 풀었죠. 그럼 가격이 상승이 언제 나타났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 정부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욕을 먹는 사람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이 정부가 욕을 먹죠. 이 정부가 욕을 먹죠. 이 정부 때 규제를 했던 거 또 똑같습니다. 규제하고 신도시 발표하고 규제하고 신도시 발표하고 똑같죠.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 정부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부 분명히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책상으로 보면 제가 부동산 정책도 강의를 하고 하니까 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매 물건이 줄어드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시장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즉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바로 경매시장에 내던졌습니다. 경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과 없이, 필터링 역할 없이 바로 경매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동승을 하게 된 거죠.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면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매물건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 야, 우리나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외국 시장에 모든 걸 다 뺏기면 안 되겠다 하면서 도입을 한 게 선진금융기법입니다. 그때 모기지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MBS라든지 ABS 그런 개념들이 자산유동화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98년 5월 달에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전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투자회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론스타, 리먼 브라더스, 어디입니까? 존스랭 라살, 싱가포르 투자청. 이러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대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물건을 거의 40에서 50% 취득을 했습니다. 강남의 주요 건물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투자회사들이 보유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3년에서 5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1000억짜리 500억 사가지고 1000억, 1200억에 팝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에 대한 NPL 물건들이 있잖아요. 부실채권 발생했던 물건들도 수십조 원씩 대량으로 걔네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바빴어요. 왜? 이 NPL 물건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걸 평가를 하는, 그걸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건별로 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다 뺏기는 거예요. 외국계 투자 회사에. 그래서 이때 이래도 안 되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는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을 해서 자산 유동화라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경매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유암코라는 회사들이 생기고 또 우리투자금융이라는 회사들이 생기고 중소, 대중소 그런 자산 유동화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해서 금융기관에 바로 내던져지는 게 아니라, 경매시장에 바로 내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간에서 그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거점, 그죠? 그 댐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유동화 회사라는 겁니다. 그 유동화 회사에서 물건을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시장 안 좋고 금리가 벌써 작년 10월부터 빅스텝 단행되고 뭐 그랬었으니까 효과가 벌써 나타났어야 되죠. 근데 물량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량 조절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만 좋으면 대거 또 물량을 던져놓고, 왜 낙찰권이 좋으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자본력을 갖고 NPL 물건 부실채권들 사들여도 그 회사들도 수익 구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유동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들이 쉽게 시장에 많이 증감해야 했던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 때문에 지금 경매 물건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금 조달이 어렵다. 지금 경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물건 투자하려는데 물건이 지금 생각보다는 없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생각하는 물건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입찰해서 낙찰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두 번째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또 이 기준금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아들인 체감금리하고는 또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물론 아까 2.0%, 1.5%, 기준금리 시점 0.5%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금리에서 지금 현재 3.5% 이렇게 3.0% 올라갔긴 했는데, 자, 이 수준에서 이 3.5%라는 게 실질 금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금리라는 거는. 그죠? 여기에서, 일반 은행에 추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신용에 따라서도 가산금리가 붙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플러스 되고 하면,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 신용이 좋은 사람들, 신용대출 하려면 금리가 5에서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는 7에서 12%까지 올라갑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 해당 신협 이런 데까지 하면 7에서 12%. 12%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3%대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거하고 지금 7%, 10% 해서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누가 섣불리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 상황이라도 괜찮으면 그거라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누가 섣불리 고금리 써가면서 대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 자기 자본으로 경매 물건을 투자하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열에 한둘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7, 80% 정도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을 그 정도 많이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가 낮았을 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원칙인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는 대출하려고 해도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대출 금리를 가산하고 나서도 투자 수익률이 상쇄가 돼야 되는데 그럴 확신도 들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은 낙찰가율도 떨어지죠. 경쟁률도 떨어지죠. 입찰 경쟁률. 낙찰 받기가 어떻게 보면 딱 좋은 시점이에요. 딱 타이밍이야. 근데 외환위기 때에도 누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이 타이밍인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리면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쉽게 액션을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리가 나눠졌어요. 예전처럼 한 건에 20명, 30명씩 경매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부리가 나눠진 게 뭐냐면 자산가들, 진짜 대출 없이 입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부담이 없는 소형 물건들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는 대출 이자를 상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를 상쇄할 수 있는 물건, 어떤 물건이에요? 임대가 잘 나가는 그렇지. 그 임대가 잘 나가는 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물건? 예? 입지가 좋은 물건 말고, 아파트, 주거용 뭐 있잖아요. 주거용이면 주거용 뭐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임대 수익형 부동산. 이제 우린 그거 알아야 되냐, 그렇게. 시도 딱 튀어나와야잖아. 이제는. 그래서 임대 수익형. 임대 수익형 부동산들,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갈수록. 또 경기가 회생이 되면, 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임대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금 조달이 없다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워낙 세요, 지금. 그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그냥 규제를 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 아예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만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주택 같은 경우 특히나. 근데 주택은 말고 상가 같은 경우 규제가 없어요, 또. 토지도 규제가 그렇게 없어요. 물론 이제 DTI나 이런 것 때문에 돼 있겠죠. DTI나 DSR이나 또는 LTV나 DTI 이런 거 다 규제는 하고는 있죠. 그래서 주택처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대출 못하게 한다거나 토지를 갖다가 여러 개 필지를 갖고 있는데 대출을 못 한다거나 상가를 몇 건 갖고 있는데 나머지 상가는 대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를 취득하고 어떤 상가를 취득하고 2개, 3개 상가를 취득할 때에도 LTV는 적용 그대로 돼요. LTV 60% 또는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70%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DTI나 DSR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있어요. 내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규제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주택만큼의 그런 규제는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임대 수익용, 그러니까 이자를 상쇄할 수 있는 거, 대출 계좌가 좀 자유롭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 있었죠. 지금 보면은 아까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부터 방점을 찍었던 게 2018년도 9.13 대책에서 아예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또는 2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 그리고 1주택을 취득한다고 해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보 인정 비율을 40% 이내에서밖에 못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그거를 조금씩 완화시켜주고 있죠. 전면적으로 완화는 안 해요. 조금씩 시장을 보면서 가늠하면서 간보면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풀어줬다가 또 가격 오르면 똑같은 지난 정부처럼 욕먹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고민. 지금 입찰해도 될까 하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이런 규제, 그래, 나는, 대출 조금만 받아도 나는 투자할 여력이 있어. 그죠? 그리고, 금리 정도도 나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고,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수익형 부동산 통해서 한 6, 7% 정도 수익률을 날 수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을 나는 취득할 용의도 있어.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입찰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입찰을 안 해요. 왜? 아까 그런 요인들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선 정권에서, 아니, 앞선 그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면. 거래가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자체도 거래가 안 됩니다. 아주 수익률이 높다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분담금이 거의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물건들만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 나머지 물건은 거래 절벽이에요, 진짜.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과장 아닙니다. 진짜 거래 안 됩니다.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 내에서 15억짜리면 15억에서 그게 12억까지 내려왔다가 12억이 거래가 안 돼서 11억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 정도예요, 진짜. 근데 이런 것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그 연관된 산업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연관된 산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살아나는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니, 거래가 자꾸 일어나고, 그죠? 입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 물건은 이제 나올 거니까. 앞으로 물건도 계속 나올 거니까. 물건들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투자할 물건도 많아지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물건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또는 실수요자들이 경매를 뭘 해보겠다고 의뢰를 하신 분들이 액션을 안 취합니다. 자금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자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자금이 있어도 못 들어가. 왜? 이런 고민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데요. 좋은 물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한번 유찰이 돼서 가격이 에서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고, 인천에 이런 지역은 부천은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70%니까. 가격도 괜찮고 유치도 괜찮아요. 좋은 물건 소개해드렸어. 근데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밍 놓쳐버려요. 누군들 낙찰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물건은. 본인은 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낙찰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경쟁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률 낮죠? 낙찰가를 낮아지고 있죠? 저렴한 가격에 받아가는 그런 타임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낙찰을 보면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더 떨어져도 저도 경험한 바 있지만 내가 낙찰을 받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니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수록 시세가 훨씬 더 저렴하게 받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낙찰가율이 100%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에 이따가 X자 곡선 설명드리겠지만 낙찰가율 100% 넘어갑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한 번 유찰이든 두 번 유찰이든 그 전가격을 넘기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금매보다 또 기본 평균적인 낙찰가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낙찰 받은 후에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한 번 더 기다려 볼까요? 근데 경매 물건은 기다리면 다음에 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일반 매물은 가서 좋은 물건 언제든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물건은 좋은 물건이라는 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쉽게는 안 나온다기보다 좋은 물건 나오긴 나오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몇 퍼센트 낙찰률 몇 프로? 낙찰률 몇 프로? 낙찰률 30%대예요. 높아야 40%대예요. 10건 중에 4건, 3건, 4건이 낙찰이 된다는 거는 좋은 물건은 3건, 4건이라는 얘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을 만한 물건. 그죠? 권리관계 문제 없는 거. 또 말씀드리죠. 임대차 관계 문제 없는 거. 물건 상의 하자 없는 거. 그런 물건들 3, 4건입니다. 그게 기다리면 안 나. 그대로. 내가 딱 집었던 물건이 다음에 또 나오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는 오래 가도록, 물론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 오래 가도록 취득을 못할 그 우려도 있으니까 결심을 했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낙찰가율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낙찰가율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정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이에요. 2년, 3년 전. 최고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가장 고점이었던 시점, 2020년. 물론 여기에 2021년 없고 2022년 있었지만 어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 이제. 그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정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낙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폭을 좀 길게 좀 갖고 계시죠. 좀 좋은 걸로 써야지. 리무진 핸드폰. 다음에.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죠. 이해합니다. 근데 아까보다 또 많이 계시네. 더 오셨나 보다. 보세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이때 정점으로 해서 급감을 합니다. 1분기 사이에. 이게 이제 말 기준이니까. 12월 말 기준이니까. 1년치 통계니까. 겨우 1분기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데, 지금 한 번 유찰되는 기본이에요. 경매물건 나오는 것들이. 2회 이상 유찰되는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물건 추천을 해줘도 쉽게 결정을 하겠냐고요. 아시는데. 요즘 경매 쪽이 이제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드려도, 저는 이렇습니다. 네. 하고 그냥 저는 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준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이 지금 안 좋다. 그리고 낙찰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지금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떠시겠어요? 이게 지금 얘기 여기까지 듣고 나서 경매물건 괜찮은 거 있으면 지금 할까요? 하실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하세요.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표상으로 보면 외환위기 못지않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외환위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모처럼 동결이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한두 번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그죠? 금리에 가장 큰 영향, 경매물건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금리는 지금 상태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태에서 최강금리가 뭐 10% 이상 넘어가니까. 못 버티고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 정도가 이제 피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 특히 틀려. 조금이라도, 그죠? 좀 달라. 자, 그러면 금리 인상기, 그리고 불황,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 아까 설명 잠깐 들려다만 거 이거예요.
지금은 이게 침체기잖아요. 어? 상승기 때하고 침체기 때 회복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가예요. 감정가. 이게 감정가예요. 자, 지금의 같은 부동산 침체기는 감정했을 당시에 어떤 하나의 아파트가 10억 원에 감정이 됐으면 입찰할 지금 시점은 이게 가격 침체되는 시점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후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경매가 신청이 되고 시장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4개월, 6개월 이상 걸려요. 어떤 물건도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경매 신청하고 시장이 나오기까지가,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시점까지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경매 신청하고 법원에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 공고도 내야 되고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길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침체기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짜리가 8억이 되고 7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회복기에는 8억 원에 감정이 됐지만 6개월, 1년 그 기간 동안 경매 나오기 전까지 시장 상황의 흐름이 원만해, 회복해. 그러면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8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2억이 되니까 이때는 침체기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10억이면 지금 시세가 8억이면 감정가 10억이라 지금 시세가 8억이면 누가 입찰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죠?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야지 80% 6억 4천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면은 뭐 5억 6천 70%니까. 한 번 유찰. 그러니까 이때 감정가 10억이니까 한 번 유찰해서 8억. 두 번 유찰이 돼야지 6억 8천. 그럼 6억 8천에 이게 2회 유찰을 했을 때 입찰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이때. 경매에 대한 이점만 무조건 생각하면 이때는 입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미래 가치를 보고 앞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그 뒤에 두 번째 유찰이 됐어요. 지금 시세가 8억이니까 8억엔 못 사죠. 6억 4천 떨어졌을 때 입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타이밍이에요. 회복기는 반대죠. 그래서 회복기는 감정가가 8억이라고 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니까 10억 이상의 낙찰이 되는 거예요. 또는 10억 언저리에 9억 얼마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이때는 90%,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빌라 경매물건이 엄청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빌라 경매물건 낙찰가율 70%, 60%였어요. 근데 빌라 경매물건이 아파트를 1년 이상 낙찰가율을 초과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뉴타운 사업 재개발이 엄청 붐이 일었던 시점. 그때가 2005년도를 지나서 2007, 8년도, 10년도 이 정도까지. 빌라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원칙이 성립이 어때? 깨진 거예요, 다시. 뭐 자고 일하면 재개발 가격, 지분 가격이 치솟으니까. 경매 물건이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들어왔죠. 일반 매물은 일반 매물의 시장이 나오자마자, 가격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여요. 바로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나 오늘 내놨어. 보니까 전화가 왔어. 이거 물건 사겠다고? 나는 안 팔어. 일반 매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물건 나왔는데, 여기 가격 올라간다고 그거 쉽게 취소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건 채권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소한다 해도 기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물건들을 갖다가 빌라들을 경매 시장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렸던 시점이. 그래서 처음으로 사상 초유. 아파트 낙찰가를 그냥 초월했다니까요. 그래서 평균 낙찰가율이 120%까지 나왔어요. 120%. 빌라가. 그게 이제 이런 이기 때문이었죠. 회복해도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폭등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회 유찰은 기본이고 2회 유찰된 물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물건들 충분히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10건이면 10건 다 취득할 물건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서너 건 정도, 세네 건 정도, 이렇게 해서 낙찰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하자. 또 기회는 온다. 지금. 그래서, 가을 학기 때 부동산 경매 사례 분석, 사례 권리 분석, 이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김삼공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매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매 쪽 강의를, 다 들으세요. 제 것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준비. 뭘 준비해야 돼? 경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 준비해야 돼요. 물건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물건 준비를 어떻게 해요? 경매 물건이 어떤 게 내 주변, 내가 제일 잘하는 지역, 내가 모르면, 다른 지역 몰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떠한 경매 물건이 출현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를 딱 머리에다가 각인을 해놓고 물건을 계속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시점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입찰을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준비하라고요? 돈, 실탄, 경매에 대한 지식, 또 물건. 그게 세 가지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발품을 파는 거야. 그죠? 재밌어요. 매물 보러 다니는 거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현장 보러 다니는 거 재밌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딱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물건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 단행이 됐다고. 빅스텝은 뭐예요?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빅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우리나라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이언트 스텝은 없었어요. 빅스텝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0.75%를 한 번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기준금리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은 7% 정도 실질 대출금리가 3.5%라고 해도,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7에서 12%까지 대출. 엄청납니다. 2배 이상이에요. 예전에 3%, 2.몇% 대출 받으신 분 있으시죠?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3% 지금 고정금리면 진짜 해피한 거야. 고정금리. 변동금리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정금리가 신의 한 수야. 그때만 해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변동금리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좀 힘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상승 때문에 지금 영업용 부동산 상가 공장 같은 경우 타격이 커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거래 두절,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거래 두절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내가 대출도 갚고 뭐 이자도 갚고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대출 상환도 하고. 그래서 채무 상태를 갖다가 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팔리지 않으면 내가 금리 상승이나 부담이 계속 갖고 가면 은행에서 그거 봐주질 않잖아요. 결국은 경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건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바로 물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경매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작년 10월부터 빅스텝 단행되고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이 됐던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월부터 경매 물건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게 4개월, 부실채권 발생하면 보통
한 2,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제 독촉장도 가고 뭐 하고 해서 2, 3개월 정도 금리에 대한 그 원리금이든 이자든 상환을 하라고 독촉이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압류,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이 압류된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경매 시장에 나오는 그 타이밍, 그 기간이 한 4개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는 물건 수가 적었을 때, 지금처럼 물건이 많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일치를 할 수 있겠죠. 법원에서 그 집행관이라든지 경매 물건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근데 물건이 많을 때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지 그 물건을 다 처리하기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6개월, 8개월. 어떤 물건들은 12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 하면 10월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길어도 1월 정도까지가 불시세법이 발생해서 통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에 압류를 했다. 2월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안 됐어요. 아니 금리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경매 신청했다. 1월, 2월 정도에. 그럼 그게 우리가 일반 경매 시장에서 이 물건이 나왔다 해서 태인 경매 정보든 어디든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6개월이라고 최소한 잡으면 2월이니까 7, 8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7, 8월 정도의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월, 6월 지난 시점, 7월 이후 지난 시점부터 경매 물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까지 경매 시장에 있어서의 큰 장, 그 큰 장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급증할 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거요. 자, 3월 말 기준으로 한 3만 건 정도가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집계된 게. 그럼 이게 평균적이라 그러면 1분기니까 4분기 하면 1년 진행되는 경매 물건 12만 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2022년도보다 물건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3월까지는 아직 그 금리에 대한 여파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경매 물건이 더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6월 말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7만 8천 건이에요. 평상적이라면, 이게 기본적인 평균치라 그러면 6월 말 기준이면 한 6만 건 정도는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만 건대. 근데 7만 8,100건이면은 4만 8천 건 정도가 3개월 동안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보면 늘어나는 폭이 크죠? 6월 말이면. 그럼 6월 말은 이것만 해도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16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죠? 28에 14, 27에 15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한 16만 건 되는 거예요. 그죠? 28, 16이니까. 근데 16만 건이면은 거의 여기 중간 지점이죠. 그러면 이게 6월이면 9월, 12월이면 더 올라가는 폭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 정도 상태가 지나가면 2020년도 수준까지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맞춰서. 축하합니다. 이해하셨죠? 물건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7월, 8월, 9월 갈수록 물건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면, 우리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이용하고 있는 사람.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30만 건, 20에서 30만 건 정도만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 그거는 채권자나 일반 투자자나 서로가 좋은 그런 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물건이 급증하면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물건이 흘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적정 수준의 물건이 예전에 지금 너무 물건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적정 수준의 물건이 올 하반기 이후부터 그 정도에 장서지 않을까? 그냥 이런 제 추측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자. 자, 이거 아까 하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떠한 투자 지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우량 물건들이 너무 집중 현상이 심해요. 물건이 없으니까. 물론 이게 대출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낙찰가에 비하면 입찰 경쟁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이전에 워낙 경매 시장이 좋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물건은 적은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량한 물건들 집중 현상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에 실제 입찰 경쟁률이 뭐 20명, 30명 기본이에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경매 시장의 논리입니다. 근데 물건이 늘어나게 되면 우량 물건들 집중 현상이 완화되겠죠. 분산이 되니까. 물건에 대한 선택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가율 하락. 물건이 많아지니까, 분산이 되니까 낙찰가율도 하락이 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겠죠.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점, 가장 큰 이점, 부동산 경매의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그죠?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건 수가 많아지니까 분산이 되니까, 또 우량 물건의 집중도가 많이 완화되니까 입찰 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매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경매 입찰 타임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완화잖아요, 완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다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됐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만 3중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것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조정대상지역,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 조정대상지역에서 있던 그런 규제들도 다 완화가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이지 않지만 1주택자한테만 해줬던 거를 다주택자한테도 일부 해주고, 그리고 15억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 고가에 대한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전면, 규제를 했었잖아요. 15억 이상 넘는 것도 일정 부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 임대사업이 뭡니까? 매입해서 등록 임대사업을 하려고,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시켰었잖아요.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근데 그 등록 임대사업이 워낙 많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교란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이전 정부에서 등록 임대사업을 아예 전면적으로 혜택을 줬던 거, 취득세라든지 무슨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이 거의 못하게끔 돼버렸죠. 어떤 때는 활성화하려고 등록 임대사업들을 갖다가 굉장히 권장을 했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런 모순들이 이전 정부에서 발생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이 정부에서 등록 임대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각종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다시금 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특히나 재건축 부담금, 이거를 갖다가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초안. 이런 금액들, 세제들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재건축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분양가, 공사 원가 같은 거를 인상을 시켜서 또 분양가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왜? 규제를 완화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시기가 오겠다. 그러면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에서 규제했던 것들 또는 완화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 다음 정부 때, 아니면 그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부의, 다음 정부에서 장담을 못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기에 대한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변수가 워낙 크다는 거예요, 현재는. 전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쉽게 다음 정부에도 이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흐름을 보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에서 지금의 규제를 완화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1, 2, 3, 4 포인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딱 한 가지 얘기하고자 싶은 건 한 가지예요. 그죠? 뭐예요? 지금이 타임이다. 지금 타임이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거의 됐어. 어? 1분 남았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료 배포가 됐나요? 예, 나중에 다. 이 내용들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금융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세제 규제 이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분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만 남고 다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등록 임대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지원을 해줬던 것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해서 임대 사업 하기에도 이 정부에서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언제 나타난다고요? 다음 정권 때. 다음 정권 때. 지금 나타나 버리면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겠죠. 이렇게 규제를 풀면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잖아요. 효과들이. 그럼 주거용 부동산 외에 상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둬야 될 때다. 금리 상세가 되죠. 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임대료 상승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경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또 상가의 특성에 따른 상권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사실 상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됐어요. 왜?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주택은 너무 귀찮아. 너무 부침이 심해.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다, 뭐 규제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대체적인 투자 수단으로 부각이 됐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상가가 관심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꾸준히 이어오다가 지금 시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주택을 깔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마이너스예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상가는 월세가 나오니까 월세로 금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상가가 그러면 주택보다는 더 낙찰가율이나 경쟁이 높아야 되는데 주택보다도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낮습니다. 주거용 말 그대로 내가 필수 조건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투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월세라든지 노후를 준비하려는 그런 부류들은 주거용 부동산의 실수요자는 이런 것보다는 적어요. 세력이 적어요. 그래서 낙찰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찰 경쟁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이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중개축을 통해서라든지 모델을 통해서 또 업종 변경도 통해 업종이 뭐 한 가지만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되면 또 다른 업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상가 건물이면 내가 땅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걸 뭐 신축 허물고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뭐 상가 부분이 있었던 거를 뭐 원룸으로 개조한다든지, 오피스텔로 개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는 것도 상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부침이나 부동산 정책에 좌우된 정도가 덜하고, 또 금리,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서 금리 발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상가에 대한 인기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상가 건물, 투자할 만한 상가 물건들이 경매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구분 상가는 있어요.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상가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단독, 근린 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죠. 검색해봐도 예전에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검색하면 뭐 어느 지역에 근린주택, 경기지역 근린주택, 서울지역 근린주택 검색해보면 한 3페이지 이상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나와. 한 페이지라는 건 뭐냐. 그 경매 정보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보통 20개씩 나옵니다. 한 화면에. 근데 예전에는 60개 이상씩, 50개 이상씩 보였는데 지금 20개 이상, 이하, 20개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해볼 만한 또는 근린주택이라는 물건들이 없어요. 왜?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없어요. 인기가 많으면 경매 물건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낙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임대사업,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끝났네. 이 책은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권 책을 썼는데,